기초수급자인데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받은 것도 있고 집 담보로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이 대출금 재산에서 빼주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빼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빼준다고 해서 내 수급비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3천만 원 대출이 있어도 어떤 분은 수급비가 달라지고 어떤 분은 한 푼도 안 달라집니다. 같은 대출인데 왜 결과가 다른 건지,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빼준다면서도 절대 안 빼주는 대출은 어떤 건지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곡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기초수급자 선정할 때 재산은 그냥 재산 금액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데요.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계산 공식이 있어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부채를 빼고 거기에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이라는 건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이라고 봐서 아예 계산해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이 기본 재산액이 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서울 사는 분이 가장 많이 빠지고 시골 지역이 가장 적게 빠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핵심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대출금, 그러니까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이 이 기본 재산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0원이면 부채를 공제받든 안 받든 내 소득 인정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란 건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0원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빼든 안 빼든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넘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부채가 공제되면 소득 환산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수급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서울에 사는 62세 김정수 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은행에서 신용대출 1천만 원도 받았어요. 재산은 1억 5천만 원인데 부채가 합쳐서 4천만 원이니까 부채를 빼면 1억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서울 기본 재산액이 9,900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에서 9,900만 원을 빼면 1,100만 원이 소득 환산 대상이에요. 이 1,100만 원의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월 1.04%를 곱하면 월 11만 4,400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잡힙니다. 만약 부채 공제를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억 5천만 원에서 9,900만 원만 빼니까 5,100만 원이 소득 환산 대상이 되고 월 53만 40원이 잡혀요. 차이가 월 40만 원 넘게 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대출 공제가 수급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번에는 같은 서울에 사는 58세 박영호 씨를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에 살고 있고 은행 신용대출이 2천만 원 있습니다. 재산은 7천만 원, 부채가 2천만 원이니까 빼면 5천만 원이 남아요. 서울 기본 재산액 9,900만 원보다 한참 적죠? 부채를 빼든 안 빼든 소득 환산액은 0원입니다. 이분은 부채 공제를 받아도 수급비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출이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 유리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에요. 그런데 원래 재산이 기본 재산액 이하였던 분은 부채 공제 효과를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틀린 건 아닌데 정작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채 공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분은 누구냐?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분입니다. 내 재산이 서울 기준 9,900만 원, 경기 기준 8천만 원, 그 외 지역 기준 5,300만 원을 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넘는다면 대출 공제가 소득 인정액을 직접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은행 대출이라고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대출이 공제되고 어떤 대출은 안 되는지 그 구분을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기준 알려드릴게요. 공제되는 부채는 이렇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라 하면 시중은행 같은 제1금융권만 아니고 보험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까지 전부 포함되고 심지어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공제 대상이에요. 그 외에 공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누적액,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도 공제됩니다.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도 공제 대상이에요. 반면에 공제가 안 되는 부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한도 대출입니다.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한도만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구조인데 이건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1년 이내의 단기 카드론이에요. 카드사에서 받은 신용대출인 카드론 중에서 대출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은 빠지지 않아요. 셋째, 개인 간 사채는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것만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넷째, 연대보증은 안 됩니다. 내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것은 내 부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섯째,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일시불이나 할부 결제 잔액은 해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제도 설계 관점에서 보면요.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안 쳐주는 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돈을 빌린 상태인데도요. 제도에서는 한도 대출을 고정된 부채가 아니라 유동적인 신용 한도로 보는 겁니다. 언제든 갚고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대출을 생활비로 쓰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부채를 재산에서 빼는 순서입니다. 무조건 전체 재산에서 뭉뚱그려 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거용 재산에서 빼고, 주거용 재산에서 다 못 빼면 일반 재산에서 빼고, 그래도 남으면 금융 재산에서 뺍니다.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고, 금융 재산은 월 6.26%로 가장 높으니까요. 환산율이 낮은 쪽에서 먼저 빼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다만 소득 환산율이 100%인 자동차에서는 부채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차량 가액이 300만 원이면 그대로 월 3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대출을 빼주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동차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산 유형별 소득 환산율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예요.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채 공제 효과도 어떤 재산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부채로 공제됩니다. 다만 부채를 뺀 재산이 기본 재산액 이하라면 소득 인정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기본 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천만 원, 그 외의 지역 기준 5,300만 원이고 이걸 넘는 재산이 있을 때만 부채 공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1년 이내 카드론, 개인 사채는 공제되지 않으니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내 상황에서 부채 공제가 실제로 수급비에 영향을 주는지, 혹시 빠뜨린 부채는 없는지 궁금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개선하시다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기초수급 받고 계신 분이나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께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수급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복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